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아무런 소문 없이 밀어붙일 수 있었는가? 보통 항모 한 척을 짓는 데만 최소 7에서 10년이 걸리며 미국이나 중국도 자국 내에서 정보가 새어나가기 일쑤인데 한국은 세 척을 동시에 건조하면서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안 조치 차원을 넘어선 국가와 산업계가 완벽하게 합의한 전략적 침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현대중공업과 거제도의 하나오션은 이미 세계 최고의 상선과 LNG 운반선 건조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 노하우가 항모 건조로 그대로 옮겨진 겁니다.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블록 모듈식 건조 방식을 극도로 발전시킨 게 비밀 유지의 핵심이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항모의 갑판 일부, 추진 시스템, 함재기 경납고 등 세부 블록을 각기 다른 팀이 제작했는데 이 블록들은 별도의 프로젝트 코드로 분류되어 외부에서는 단순 상선의 일부처럼 보이도록 위장되었습니다. 그러니 해외 정보기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미국 CIA나 일본 정보국이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만 한국은 민간 선박 프로젝트와 군사 프로젝트의 경계를 교묘히 섞어 놓음으로써 완벽히 눈을 가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왜 세 척을 동시에 건조했을까요? 한 척으로도 충분히 국제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바로 그게 한국의 계산된 승부수입니다. 한 척만으로는 상징적 효과는 있지만 실제 작전 운용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 척의 항모를 굴리려 하고 있고 일본도 개조 경항모를 두 척 보유하려는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이 단 한 척만으로 맞서려 했다면 단지 따라가는 그림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 척을 동시에 건조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숨에 해양 전략에서 질적, 양적 전환을 이뤄내며 한국이 단순히 항모 보유국이 아니라 항모 운용 강국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과 일본이 여전히 기술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국산 엔진 문제로 항모 가동률이 낮고 함재기 착함 훈련조차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일본은 사실상 헬기 호위함을 억지로 항모라 포장하고 있지만 그 용량과 작전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민간 조선 기술을 그대로 끌어와 대형 블록을 조립하고 이미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선박 품질 관리 체계를 적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죠. 기술과 품질 관리에서 중국과 일본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비밀 유지 과정에서도 미국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미국과 협의하거나 최소한 승인 형식의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노선을 바꿨습니다. 미국의 사전 통보 없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항모를 건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방위비 인상이나 무기 구매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 동맹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산과 거제도의 비밀 로드맵은 단순한 군사적 성취가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자 외교적 도발이기도 했다는 거군요.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해 볼까요? 혹시 세척 동시 건조가 과도한 모험이 아닐까요? 경제적 부담이나 국제적 반발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 수주를 연속으로 따내고 있는 국가입니다.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 현대, 한화의 재무 기반은 충분히 튼튼합니다.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분산 효과를 통해 최소화되었죠. 또 국제적 반발 문제를 보자면 미국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중국 견제에 한국 항모 전력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일본은 더더욱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동맹 체제를 깨지 않고는 목소리를 높일 명분이 없으니까요. 세척의 항모를 동시에 건조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세척이 같은 형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임무에 특화된 설계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같은 모델을 3번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항모는 원양 작전과 장거리 전력 투사에 최적화된 전략형,
두 번째 항모는 주변 해역을 통제하며 신속 대응을 위한 기동형. 세 번째 항모는 무인기 운용과 초음속 무기 플랫폼 역할을 겸비한 혁신형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죠. 이른바 삼각편대 운용 개념, 즉 세 갈래로 분산 배치하면서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굳이 세 척을 다른 형태로 설계했을까요? 같은 모델을 반복하면 운용 효율성과 정비 편의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니미츠급이나 포드급도 사실상 동일 모델을 계속 확장한 사례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다릅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커버하는 초대형 해군을 갖고 있지만 한국은 동북아라는 특정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잠재적 적국을 동시에 견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위협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동중국해에서 중국 항모와 맞부딪히는 상황과 일본이 센카쿠나 독도 주변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복합 시나리오에 동시에 대비하려면 동일 모델이 아니라 차별화된 항모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됩니다. 결국 세 척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특화되면서 한국 해군은 한 번에 세 가지 기능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세 척을 동시에 투입할 경우 작전 반경과 지속 작전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 항모 전력의 가장 큰 장점은 기동성과 다층적 배치 능력입니다. 한 척은 서해를 거점으로 중국 북부를 압박하고 또 한 척은 동해를 거점으로 일본 해상자위대를 제어하며 나머지 한 척은 남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해 미국과의 연합작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단일 전장이 아니라 세 개의 전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다중 전선 지휘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항모 숫자를 늘려도 지역적 제약 때문에 세 갈래 방어를 동시에 뚫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주도하는 방위 전략에서 집단 자위권 확대를 주장하며 항모 전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은 개조된 경항모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이 세 갈래 전략을 통해 각 전장에 동시에 압박을 가하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어디에 우선 배치할지조차 결정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상 일본의 항모 전력은 한국 앞에서 무력화되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기동성입니다. 한국은 항모를 단순히 전략 거점으로 세워두지 않고 실제 전장에서 빠르게 위치를 바꿔가며 전개할 수 있는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즉, 한 척이 동해에서 작전을 하다가 단기간 내에 남중국해로 이동해 전혀 다른 전장에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중국 항모는 여전히 엔진 출력 문제와 정비 효율성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습니다. 결국 한국 항모의 세 갈래 전략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유연성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장하는 셈입니다. 저는 이 전략의 정치적 효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척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주변국은 한국이 어느 쪽을 향해 전력을 투사할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최고의 억제력입니다. 중국과 일본 모두 의사결정 단계에서 스스로 발을 묶게 되는 것이죠. 한국이 세 척의 항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조선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례 없는 첨단 기술을 과감하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초경량 신소재 사용입니다. 기존 항모가 강철 위주로 제작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탄소 복합 소재와 경량 합금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함체의 무게를 크게 줄였습니다. 무게가 줄어들면 추진 효율이 올라가고 연료 소모도 절감되죠. 이는 장기 작전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게다가 한국의 포스코와 같은 철강 기업이 군수용 신소재를 공급하면서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절감하는 구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중국 항모가 아직도 느린 속도로 항해하고 일본의 개조 항모가 항속거리에 한계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재료 공학적 차이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구식 합금을 쓰고 있고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제한된 기술만 들여오다 보니 혁신적 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간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용 신소재 개발 경험을 갖고 있었죠.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신소재 말고도 동력을 혁신적으로 바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이 바로 소형 원자로 기반 추진 시스템입니다. 기존 미국 항모는 초대형 원자로를 사용하지만 유지비와 관리 인력이 방대하게 들어갑니다. 한국은 그와 달리 훨씬 소형화된 차세대 원자로를 장착했습니다. 한화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이 원자로는 출력은 높지만 안전성도 확보했고 장기간 연료 교체가 필요 없는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작지만 강한 심장을 장착한 셈입니다. 이로써 한국 항모는 연료 보급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간 해상에서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유지비나 운영 효율성에서도 차별화가 되겠군요. 미국은 초대형 원자로를 관리하기 위해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필요하지만 한국은 소형화로 인력 부담도 줄이고 운영비도 크게 낮췄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이런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다면 당연히 레이더와 센서 체계도 혁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다층형 레이더 네트워크입니다. 기존 항모가 단일 대형 레이더에 의존하는 반면 한국 항모는 함체 곳곳에 분산형 AESA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감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수백 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레이더 간 네트워크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어 만약 일부가 타격을 받아도 전체 시스템은 살아남습니다. 이 기술은 사실상 항모 자체가 하나에 부유하는 방공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상상조차 못한 개념이죠. 그 부분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중국은 J-20이나 DF-21D 같은 무기로 항모를 위협하려 하지만 이런 다층 레이더 네트워크라면 이협이 상당히 무력화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UAV 탑재 능력도 이번에 처음 도입했죠. 저는 그 점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한국은 기존 항모처럼 유인 전투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스텔스 UAV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UAV들은 단순히 정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장을 탑재해 장거리 타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항모 갑판이 단순히 이착륙 플랫폼이 아니라 거대한 무인기 비행장으로 변신한 셈이죠. 이는 항모 전력 운용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입니다. 결국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히 함정을 더 크게 짓는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 항모 개념입니다. 가볍지만 강하고 작지만 효율적이며 유인과 무인을 통합해 새로운 전장을 만들어낸다는 것. 중국은 여전히 덩치 키우기에만 집착하고 일본은 미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겁니다. 한국이 세 척의 항모를 동시에 보유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라 중국 전략 전체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특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한국 항모의 존재는 PLA 해군이 그동안 구축해온 방어선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항모 전력을 확충하며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꿈꿔왔지만 한국 항모가 동북아의 중추 거점에서 동시에 움직이면 이 전략 자체가 봉쇄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미 랴오닝, 산둥, 푸젠 세 척의 항모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숫자만 보자면 한국이 불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중국 항모들은 여전히 기술적 결함과 운용 능력 부족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컨대 함재기 발진 시스템이 불완전해 이착륙 효율이 낮고 원자로가 아닌 전통 추진 방식을 사용해 장기간 작전 지속 능력이 떨어집니다. 반면 한국 항모는 소형 원자로와 UAV 통합 운용 능력을 바탕으로 숫자가 적더라도 실전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한국 항모 세 척은 동시에 세 방향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전략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중국의 항모 세 척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중국은 인공섬과 군사기지를 세우며 사실상 내해처럼 장악하려 하고 있는데 한국 항모가 남해 거점에서 남중국해로 진입할 경우
PLA의 해상 요충지가 순식간에 포위망에 들어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항모보다도 한국 항모가 더 성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워서 미군이 움직이기 전 이미 작전 배치가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정확합니다. 한국 항모의 존재는 중국에게 시간의 압박을 주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긴급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 해협에 전력을 집중하려 해도 한국 항모가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한다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방어에 구멍이 생깁니다. 결국 중국은 전력을 분산 대치해야 하고 이는 전력 집중이 필수적인 해상 전략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항모 전력 강화가 혹시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건 아닐까요? 중국이 군사적 반발을 강화하면 한반도 안보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억제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을 중간 단계 국가 정도로 인식하고 무시하거나 경제 보복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항모 전력을 통해 한국이 명확히 보여준 건 우리는 독립적으로 중국을 제어할 능력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중국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주변국으로 취급할 수 없게 됐고 무력 도발보다는 신중한 계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최근 베이징 정치국 회의에서조차 한국의 해군 증강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다는 얘기가 돌고 있죠. 중국 관영 언론은 겉으로는 축소 보도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항모의 남중국해 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반응만 봐도 한국의 전략적 성취가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공개적으로 한국 항모 전력 증강을 비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국 해상 전력이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압박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내세우는 방위 전략은 미일 동맹 강화와 자위대의 공격 능력 확대인데 현실은 한국 항모 세척 앞에서 전략적 우위는커녕 방어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이라는 굴레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의 항모 증강을 문제 삼자니 미국이 묵인하는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고 가만히 있자니 자국 국민들에게 한국에 뒤처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 일본이 추진하는 이즈 5급 개조 경항모는 갑판을 넓히고 F-35B를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뿐인데 그 성능은 한국의 신형 항모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일본은 겉으로는 침묵하지만 속으로는 전략적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의 문제는 단순히 전력 차이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까지 겹쳤다는 겁니다. 일본 내부 언론은 이미 한국이 세척 항모를 운용할 경우 동해에서 자위대의 입지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긴장 국면에서 한국 항모가 동해에 상시 배치된다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감히 군사적 도발을 시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미국 눈치를 보느라 공개적으로 항의조차 못하는 이중의 굴욕을 겪고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이 과거에는 한국 해군을 무시하던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어 오히려 일본 전문가들이 한국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안보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항모의 세 갈래 전략이 발휘되면 일본은 동해, 남해, 태평양 어디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공식 보고서가 나온다는 건 일본 내부가 얼마나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경제적 부담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더 많은 항모와 지원 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일본 경제는 이미 장기 불황과 인구 감소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간 조선업을 통해 전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자금과 기술을 군사력 강화에 연결하고 있죠. 즉, 일본은 자국 경제 구조상 한국을 따라잡을 여력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일본이 이 상황을 돌파하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미국에 더 의존하는 길 말고 다른 카드가 있을까요?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인 항모 개발을 추진하기엔 기술적 한계가 명확하고 미국이 핵심 기술을 전부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손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결국 일본은 미국에 더 깊이 의존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시에 한국과의 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사실상 한국이 세 척의 항모를 동시에 건조한다는 소식이 워싱턴에 전해졌을 때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을 항모 전력 보유 가능성은 낮은 동맹 정도로 인식해왔는데 실제로는 이미 울산과 거제도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동맹 유지 차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을 압박했지만 동시에 한국의 군사 자립 능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는 중국 견제입니다. 한국 항모 전력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해양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기니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셋째는 한국이 이미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억지로 반대했다가는 오히려 한국이 완전한 독립 노선을 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좋은 분석입니다. 특히 세 번째 이유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과거 미국은 한국을 철저히 통제하며 무기 도입, 전력 증강을 간섭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도 핵심 군사 프로젝트를 독자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동맹 관리에 실패했다는 증거를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택한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혹시 미국이 속으로는 불안해하면서도 겉으로는 의도적으로 침묵한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즉, 한국이 자율적으로 항모 전력을 갖추면 언젠가는 미국의 전략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계산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 항모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미국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이 그렇게 단순 계산만으로 움직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워싱턴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의 군사 자립이 통제 불가능한 변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곧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손안에 있지 않다는 의미죠. 실제로 미국 군수업계는 이미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항모를 독자 개발했다는 건 앞으로 미국 무기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기술로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침묵은 일종의 강요된 인정이군요. 반대해봤자 한국은 이미 갈 길을 가고 있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동맹이 흔들리니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지만 그 속내는 불안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항모 전력 강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한 건 단순히 동맹 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미 독자적 능력을 증명해 통제를 벗어났고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이익이 분명히 있으며 무엇보다 미국이 굳이 반대했다가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침묵 속에는 워싱턴이 느끼는 위기감이 숨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건조한 세 척의 항모는 단순히 과거식 항공모함 개념을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각 항모에는 스텔스 무인기, 즉 UAV 편대와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동시에 탑재될 수 있는 체계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기존 항모가 제공권 확보와 함재기 운용에만 치중했다면 한국 항모는 함재기와 UAV,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를 한데 묶어 전혀 새로운 전력 투사 개념을 만든 셈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UAV 통합은 단순한 보조 전력이 아니라 전장의 판을 바꾸는 요소입니다. 한국형 스텔스 UAV는 인공지능 기반 자율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함재기와 함께 출격하거나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인 전투기가 위험 지역 진입 전에 UAV 편대가 먼저 침투해 적 방공망을 교란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UAV는 단순 정찰이 아니라
폭탄과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으니 사실상 소형 전투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극초음속 무기까지 결합되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기존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현무 6개발을 통해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무기에서 세계적 수준을 증명했고, 이를 항모 기반으로 확장한 겁니다. 이 무기가 함상 발사되면 중국 해군의 이지스함이나 일본의 해상자위대 구축함은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항모 한 척만으로도 주변 해역 전체를 사실상 무력화 구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존 미국 항모는 F-35 같은 첨단 전투기를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한국 항모가 UAV와 극초음속 무기를 중심에 둔다는 게 과연 더 유리한 전략일까요? 혹시 지나치게 미래지향적 실험에 의존하는 건 아닐까요? 좋은 의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선택은 실험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유인 전투기만으로는 인명 손실 위험이 크고 출격 대수가 제한됩니다. 반면 UAV는 훨씬 저렴하고 대량으로 투입 가능하며 AI가 발전하면서 작전 효율성도 유인기와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극초음속 무기는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현대 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무기입니다. 이미 러시아의 킨잘, 중국의 DF-17이 극초음속 전력을 실전에 투입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를 항모 플랫폼에 적용한 건 앞서가는 선택이지 무모한 모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국 항모의 특징은 유인, 무인, 극초음속 3박자를 모두 갖춘 복합 전력 플랫폼이라는 거군요. 이는 단순히 공격 능력뿐 아니라 방어 측면에서도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UAV가 항모 주위에서 방공망 역할을 맡고 동시에 극초음속 미사일로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하면 상대는 방어와 공격 대응을 동시에 하느라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통합체계가 중국과 일본에 심리적 압박을 준다는 겁니다. 중국은 항모 전력에 대해 자신감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항모가 보유한 UAV 편대와 극초음속 무기 체계를 아직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으로부터 F-35B를 도입했지만 극초음속 무기나 대규모 UAV 통합 체계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기술적으로 두 나라 모두를 압도하는 단계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세척 항모는 단순히 공격 전력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한국은 항모 전력을 통해 다층적 방어망과 선제적 공격 능력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기존의 한국은 지상 기반의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천궁 3나 L3, 그리고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모 전력이 더해지면서 전장의 입체성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제 한국은 지상에서만 방어하는 게 아니라 바다 위에서도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복합 억제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특히 항모가 단순히 원양 작전을 위한 전력 투사 수단이 아니라 한반도 방어 체계의 연장선으로 들어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해에서 한국 항모가 일본 자위대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서해에서는 중국 해군의 접근을 차단하는 동시에 남해에서는 원유 수송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 방향에서 동시에 방어선을 형성하면서 필요할 경우 적의 핵심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방어와 공격 결합 전략이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중국이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한국 항모는 서해 전방에 전개되어 방공망을 확장시킵니다. 동시에 함상 UAV와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용해 중국의 연안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즉 방어를 위해 배치된 항모가 곧바로 공격 거점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중적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국 전략의 혁신 포인트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 주변에서 도발이 발생하면 한국 항모가 즉각 방어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일본 기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항모의 전략적 가치는 단순히 전투 능력이 아니라 억제력에 있군요. 중국이나 일본이 군사적 모험을 시도하려 할 때 항모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전면 도발을 주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군의 지원을 기다려야만 억제력이 생겼다면 이제는 자국 항모를 통해 독자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지상기지는 적의 미사일 공격에 쉽게 노출되지만 항모는 언제든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중국이 위성으로 추적해도 항모는 기동을 통해 추적망을 벗어날 수 있고 그 자체로 움직이는 방공 공격 플랫폼이 됩니다. 이것은 고정된 기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억제 효과를 만듭니다. 여기서 일본과 비교해 봅시다. 일본은 아직도 방위 전략을 선방어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방어와 공격을 결합한 다층적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즉 일본은 지키는 군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키면서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군대로 진화한 겁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전략 사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가정이지만 충분히 현실적인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만약 동북아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의 세척 항모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과의 충돌입니다. 중국이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명분 삼아 한국 영해를 위협한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한국은 서해에 전개된 항모 한 척을 통해 방공망을 확장하고 동시에 스텔스 UAV 편대를 투입해 중국 해군 기지의 움직임을 실시간 감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어와 감시가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감히 추가 도발을 감행하기 어려워지죠. 그렇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일본과의 긴장 국면일 겁니다. 독도나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작전 자유를 주장하며 무력 시위를 벌인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한국 항모 두 번째 전력이 동해로 진입해 제공권을 장악하고 동시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전력을 과시적으로 배치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실제 발사 여부와 상관없이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본토 주요 기지들이 몇 분 만에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압도뿐 아니라 외교적 협상에서도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더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에 전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일본이 동해에서 움직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한국 항모 세 척은 삼각편대로 운용됩니다. 한 척은 남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다른 한 척은 동해에서 일본을 억제하며 마지막 한 척은 태평양 쪽으로 진출해 미국과의 연합작전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런 다층적 운용은 한국 해군이 기존에 없던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며 동시에 중국과 일본은 전략적 선택지를 잃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제력이죠. 실제로 발포하지 않더라도 항모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과 일본의 결정을 묶어버립니다. 중국이 대만을 향해 전력을 몰아주려 해도 한국 항모가 서해에 버티고 있는 한 섣불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일본도 독도 문제에서 군사적 모험을 꾀하려 해도 동해에 한국 항모가 있다는 사실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런 억제력이야말로 진정한 전쟁 억지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세운 작전 교리는 방어적 억제, 공세적 대응입니다. 즉 먼저 싸움을 걸지는 않지만 만약 싸움이 시작된다면 곧바로 공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이 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단순히 지상 방어에 머물지 않고 해상과 공중에서 다차원적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은 경제적 해상로 방어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중동에서 수송되는 원유와 가스가 동해와 남해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위협을 받는다면 한국 항모는 곧바로 호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에너지 안보만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에너지 수송로까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이 항모를 배치하면 동북아 전체 해상 물류 질서가 흔들린다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항모를 군사적 전력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상 항모는 경제와 무역 질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한국이 세척 항모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동북아 해상 물류 체계를 사실상 손에 쥐었다는 의미와 다름없습니다.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자 세계 5위 해운 국가인데 여기에 항모 전력이 더해지면 단순히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해상 교통로를 통제하는 나라로 위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원유와 가스 수송로입니다. 중동과 동남아에서 출발한 에너지 수송선들은 반드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대한해협을 거쳐야 동북아로 들어옵니다. 만약 한국 항모가 대한해협과 동해, 남해를 교차 배치한다면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수송로가 사실상 한국의 통제망 안에 들어갑니다. 중국은 하이난 기지에서 아무리 전력을 증강해도 수송로 자체가 차단된다면 국가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90% 이상 해외 자원에 의존하는데 한국 항모의 배치 하나로 물류 비용과 리스크가 치솟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맞습니다. 더 나아가 항모 전력은 해상 보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항모가 특정 해역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해역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한국 항모가 남중국해에 진입하면 국제해상보험회사들은 즉시 중국 해역을 위험 구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중국 무역 선박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수출입 비용이 올라가면서 중국 경제 전반이 압박을 받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상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반응입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동맹국 한국이 경제 억제력을 행사하는 걸 환영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항모를 통해 해상 교통로를 통제한다면 미국 역시 그 루트에 간접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죠. 예컨대 미군 보급선이나 미 기업의 물류망도 한국 항모 전력에 영향을 받게 되니 워싱턴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한국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항모의 존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경제적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중국과 일본은 훨씬 곤란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항모 전력을 배치하는 순간 경제와 무역의 숨통이 조여 들어오는 걸 실시간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이 전략의 핵심이 직접 타격 없는 억제라고 봅니다. 즉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아도 단순히 한국 항모가 특정 해역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국의 경제와 무역 구조가 압박을 받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에서 군사적 모험을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것도 그 배경에는 경제와 무역의 불안정성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시 대만 해협에 집중하려 해도 에너지 수송로가 한국 항모의 통제망에 들어간다면 스스로 제동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세 척의 항모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소식은 사실상 북한에게는 충격적인 선언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으로 한국을 위협하며 비대칭 억제력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모 전력의 등장은 그 비대칭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지상에서만 방어하는 국가가 아니라 바다 위에서 언제든지 북한을 포위하고 압박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이죠. 맞습니다. 북한은 과거부터 서울 불바다라는 표현으로 위협을 일삼았지만 항모 전력이 등장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한국 항모가 동해에 진입하면 북한 전역은 UAV와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즉 지상에서 방어를 뚫는 시도를 하기 전에 바다에서 먼저 억제당하는 겁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려 해도 항모에서 발진한 UAV 편대가 실시간으로 발사 징후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전략 구도의 완전한 역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정치적 신호입니다. 북한은 늘 한국을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의존국 정도로 평가하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항모 전력은 그 인식을 무너뜨립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항모를 건조하고 이를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북한에게 한국은 이제 스스로 핵 억제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국가라는 신호로 다가옵니다. 즉,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방패 뒤에 숨지 않고 독자적 억제력을 행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이 항모 전력보다 더 강력한 억제 수단이 아닐까요? 혹시 항모가 북한 핵에 무력화될 위험은 없을까요? 좋은 지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건 곧 정권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국 항모는 핵 공격 이전 단계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경우 한국 항모에서 출격한 UAV와 극초음속 무기가 선제적으로 그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이 핵을 꺼내기도 전에 억제되는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이는 북한의 핵카드가 점점 무용지물이 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항모 전력은 북한 정권 내부에도 심리적 압박을 가하겠군요. 김정은은 내부 결속을 위해 늘 외부 위협을 강조하는데 한국 항모가 눈앞에 등장하면 주민들에게 우리가 언제든 타격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게 됩니다. 이는 북한 내부 선전 체계에도 큰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또한 항모 전력은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굳이 전력을 한반도에 상시 주둔시키지 않아도 한국 항모가 자체적으로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에게 미국이 없어도 한국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북한의 전략적 계산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 항모 전력은 북한의 핵 억제 논리를 약화시키고 동시에 내부 정치적 불안을 증폭시키며 국제 협상에서도 한국의 주도권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을 감행할수록 더 큰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셈이죠. 세 척의 항모를 동시에 건조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한국 조선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줬지만 그 효과는 단순히 군사력 강화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곧 한국 방위산업 전체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무기체계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거나 공동 개발 형태로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항모건조는 핵심 기술부터 설계, 무기 통합, 원자로까지 모두 독자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즉, 수입국에서 공급국으로 전환한 결정적 사례인 셈이죠. 맞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3 같은 무기 체계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항모는 규모와 난이도가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항모를 독자적으로 건조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해군 전력의 강화가 아니라 세계 군수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미국, 영국, 프랑스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의미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항모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기술적 불안전성 때문에 해외 수출은 꿈도 못 꾸고 일본은 아예 독자 개발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항모 기술조차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민간 산업과 군수 산업의 융합이란 측면에서도 상징적입니다.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민간 조선 기업들이 군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민간 분야에서 축적한 세계 최고 기술을 방위 산업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형 원자로, 초경량 합금, 다층 레이더 같은 첨단 기술이 탄생했는데 이들은 단순히 군사 장비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형 원자로는 해외 원전 시장에, 초경량 합금은 항공기 제작에, 다층 레이더는 민간 항공 안전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항모 프로젝트는 한국 전체 산업 생태계를 끌어올리는 성장 엔진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국이 항모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기존 무기 강국들과의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요? 특히 미국은 동맹이긴 하지만 무기 시장에서는 라이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미국 군수업계는 이미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항모 건조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은 앞으로 항모뿐 아니라 함재기, 무인기, 방공 시스템까지 묶어 패키지 수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개 장비를 파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 해군 전력을 수출하는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조차 이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한국이 여기에 진입하면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K9 자주포와 함께 해군 전력 강화를 검토하고 있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역시 한국 함정을 적극 도입하려 합니다. 만약 한국이 항모 기술까지 제공할 수 있다면 중견국들이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한국을 파트너로 택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이 단순히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또한 이번 항모 프로젝트는 국내 고용과 기술 축적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기술자가 투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신세대 연구자들이 대거 양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중추로 성장할 인재들입니다. 즉, 항모건조는 단순히 지금의 무기 체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술 자산을 남긴 것입니다. 한국이 세 척의 항모를 동시에 건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주요 언론은 일제히 긴급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은 놀라움과 불안감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서울은 더 이상 워싱턴의 그늘 아래 있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항모 전력을 확보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트럼프 정부가 동맹을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군사 자립이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 언론의 반응입니다. 영국 가디언과 독일 슈피겔은 한국 항모 전력의 등장을 단순한 동북아 소식이 아니라 글로벌 해양 질서의 변화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슈피겔은 한국은 이미 조선 무기 수출 분야에서 세계적 강자였고, 항모 건조 성공으로 프랑스와 영국의 위치마저 위협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은 그동안 자국이 전통 해양 강국이라 자부했지만 한국의 도약으로 그 위상이 흔들리는 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더 노골적입니다.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의 항모 증강은 지역 안정을 해치는 도발이라며 비난했지만, 정작 기사 중간에서는 중국 해군이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불안한 목소리도 실렸습니다. 이는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 항모 전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일부 중국 군사 블로거들이 중국 항모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한국은 이미 21세기형 항모를 확보했다라며 체제에 대한 비판까지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언론은 한층 더 복잡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항모 전력이 일본 자위대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보도하면서도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느라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동북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했다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며 일본 방위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왜 한국은 가능하고 일본은 불가능한가 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죠. 국제안보 싱크탱크들의 반응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는 보고서에서 한국 항모는 단순한 군사 전력이 아니라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라며, 특히 중동 동남아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의 우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랜드 연구소 역시 한국 항모의 전략적 유연성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개입 방식을 재조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국제 언론이 이렇게 한국의 항모 전력에 큰 관심을 보일까요? 단순히 새로운 항모가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항모가 동북아의 군사, 경제, 외교 질서를 동시에 흔드는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은 단숨에 지역 강국을 넘어 국제적 변수로 부상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해군은 미국 해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항공모함, 핵잠수함 같은 전략 전력은 미국의 전유물로 여겨졌고, 한국은 그늘 아래에서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척의 항모를 독자적으로 건조하고 이를 실제 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순간부터 한국 해군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더 이상 의존적 해군이 아니라
스스로 전략을 설계하고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자주 해군의 시대에 들어선 겁니다. 맞습니다. 자주 해군의 시대라는 건 단순히 무기를 독자적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전략적 독립, 즉 한국이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해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남중국해에서 무언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항모 전력을 투입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고, 심지어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 자율성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주 해군 체제로 전환하는 순간 한국은 동북아에서 어떤 장기적 비전을 그릴 수 있을까요? 단순히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큰 목표가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그 목표가 지역 해양 패권이라고 봅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처럼 전 세계를 커버하는 해군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북아와 서태평양, 그리고 인도양 일부까지는 한국의 영향권으로 두려는 전략적 비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항모 세척은 그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이 전력이 더 확충되고 KSS-3 잠수함이나 KDDX 차세대 구축함 같은 전력이 결합되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동북아 해양 질서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은 점점 더 수세에 몰리겠군요. 일본은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자율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반쪽짜리 해군이고 중국은 숫자는 많지만 기술과 운용 능력이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소수지만 질적으로 압도적인 전력을 통해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주 해군 시대의 힘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자주 해군은 단순히 군사 영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와 외교에도 파급 효과를 줍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항모를 운용할 수 있다는 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 원유 공급 협상을 할 때 한국 항모가 수송로를 직접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은 상대국에게 강력한 신뢰와 동시에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주 해군은 군사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세력 균형을 바꾼 한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과 거제도의 비밀 조립 라인에서 시작된 세척의 항모 건조는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한국이 동북아의 해양 질서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한국은 항모 강국으로 도약했고 그 결과는 전략, 경제, 외교 모든 영역에서 거대한 파급력을 낳았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대양 해군을 꿈꾸며 랴오닝, 산둥, 푸젠을 앞세웠지만 한국 항모의 등장은 그 전략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미국 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독자적 선택권이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죠. 결국 세척의 한국 항모는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일본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하는 양날의 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조차 이 흐름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항모 프로젝트가 한국 내부에도 던진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타국의 그늘에 기대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기술을 확보하고 스스로 전략을 설계하며 스스로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한국이 자주적 안보 체제와 글로벌 위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상징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지 현재의 억제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항모는 앞으로 동맹과 협력의 틀을 재편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컨대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을 해양 안보 파트너로 인식하고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원자로와 군사 패키지를 동시에 도입하려 할 겁니다. 한국은 군사적 억제력을 넘어 글로벌 공급자이자 협상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세척 항모의 등장은 동북아 권력 구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중국의 확장은 차단되고 일본의 군사적 도발은 억제되며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종속적 동맹으로 취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략적 독립성과 경제적 협상력을 동시에 갖춘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았습니다.